네, 안녕하세요. 동물 공중보건학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제 중간고사를 다 치르고 중간고사는 한 평균이 한 80점 정도 나와서 점수가 다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어, 중간고사에서 이렇게 좀 점수가 좀 떨어졌던 학생들은 기말고사에서 좀 준비를 잘 해서 점수를 좀 만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점수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후하게 주려고는 하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인 점수가 안 나오면 점수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이제 중간고사에서 부진했으면은 다음 기말고사에서 점수를 좀 만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중간고사 점수는 그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게시를 했어요. 게시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이디 보내주신 분들 점수도 같이 이제 게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 뭐 다음 시험에도 그 성적 같은 거 이제 알고 싶으면은 그 기말고사도 얘기하겠지만 본인 아이디를 자기만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써서 점수를 이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학번이나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어, 조금 본인의 점수가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점수는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제 채점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오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점수를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혹시 아이디로 점수 확인을 못했지만 너무너무 좀 궁금해서 꼭 알아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오늘 하게 되는 과목은 이제 역학 부분을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그 다양한 인수공통 전염병학 질병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일단은 인수공통 전염병학 질병을 굉장히 지금 절반 이상을 다 그걸로 배운 이유는 일단은 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지금 내년에 동물보건사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인수공통 전염병학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공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사실 수의 공중 그 동물 공중보건학은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제 수의과에서 배우는 게 제가 그때 보여드렸지만 이 세 권의 책을 갖다가 1년 반에 걸쳐서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이론만 한 2학점에 3학점을 1년 반 정도 듣고 실습은 또 따로 있어요. 적으면 1학점, 많으면 한 3학점까지. 그러면은 그 사실은 양이 굉장히 많은 거를 갖다가 굉장히 장기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2년제 대학에서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한 학기 만에 그것도 실습이랑 이론이랑 합쳐서 하려다 보니까 배워야 되는 양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의과 대학에서 배우는 만큼 배우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이거 시험 문제도 나왔죠. 역학, 인수공통 전염병, 식품위생, 환경위생 한 요 네 가지 정도가 수의 공중보건학에 제가 자꾸 수의라고 하는데 이게 동물간호 공중보건학이 따로 없다 보니까 동물 공중보건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여태까지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을 계속했지만 이거를 하려면 병이 70개가 넘으니까 끝도 없이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다가 다른 거 못하겠다라는 초조함이 조금 생겨가지고 그거는 그때 이제 질병을 이제 꽤 많이 배웠잖아요. 거기까지 두고 일단은 중요한 인수공통 전염병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일단은 그 상태에서 조금 지금 역학을 들어가서 역학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식품위생, 사료위생, 해스업 이런 것도 조금 지금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그래서 역학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역학은 그 동물 공중보건학의 한 분야예요. 한 분야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야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짜증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수의과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이거 강의를 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고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일단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수의공정보건학 교수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역학 강의하기 되게 싫어하세요. 저랑 팀티칭을 이제 같이 한 과목을 나눠서 하게 되는데, 한 학기 이제 진행하면 자꾸 나보고 역학을 하래. 나도 싫은데. 예, 그래서 다들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고, 그만큼 어렵고 번거롭고 내용이 많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수의사 중에서 이 역학을 전공한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인수공통 전염병 쪽은 전공한 분들이 많지만, 식품위생도 전공한 분들이 조금 되지만, 역학은 전공한 분들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역학에 대해서 쭉 가르칠 텐데, 일단은 이게 범위에 있고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 역학을 제가 되게 쉽게 좀 가르치고 싶은데 사실 어느 범위까지 이게 쉽게 해야 될지 조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어려운 내용은 조금 빼고 쉬운 부분 위주로 일단은 슬라이드 만들고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너무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우리가 기말고사 볼 때 제가 이제 문제 같은 거는 또 어느 정도 찍어 드리겠지만,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너무 흥미를 잃겠어요 하는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배워야 하는 부분이긴 하니까 한번 강의를 듣고 지나간다 수준으로 조금 가볍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영어로는 이피디미올로지라 그래요. 이렇게 읽고, 자 이제 슬슬 해볼게요. 자, 역학이 뭐냐면은 일단은 질병이 어떻게 퍼져나갈지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터졌을 때 중국에서 이게 처음에 생겨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한국인이 다시 중국을 갔다가 입국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걸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뉴스 볼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뭐 1번 전파자, 뭐 몇 번 전파자가 어디 어디 갔고 이제 질병이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될 거고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질병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파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역학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죠? 제가 코로나를 예로 드는 게 여러분이나 저나 친숙하니까 가장 지금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어떻게 전파되죠? 말을 같이 하거나 밥을 먹거나 서로 침 튀기거나, 그죠? 그런 상황이 되면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전파가 됐을 때 이 전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 질병관리청 같은 데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다음 주 되면 확진자 일일 4,000명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서 근거되는 얘기일까요? 다 대부분은 역학에서 근거된 얘기예요. 그래서 질병이 어떤 식으로 퍼질지,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고 어떤 식으로 사람이 죽어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역학에 있어서 또 중요한 거의 하나는, 역학은 그냥 개인적인 질병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질병에 걸렸어요. 그쵸? 다양한 질병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한 사람이 질병에 이제 걸렸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걸린 질병을 갖다 연구하는 거는 그냥 임상의학이에요. 이 사람이 뭐 어떤 신경계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소화기 문제가 있는지 호흡기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역학은 집단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의 그 질병이 항상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는 게 역학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암에 걸린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역학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한 것만 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뭐 40대 여자 분들의 뭐
어떤 뭐 대장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어떤 질병의 빈도라든지 경향이라든지 뭐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는 그건 역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단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역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집단의 건강 상태.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어때요? 이거는 집단이죠, 집단. 절대 개인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학적인 연구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집단의 건강 상태의 분포와 그 결정 요인을 탐구하는 학문.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이 아닌 집단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연구가 바로 역학이다. 이건 영어로 주저리 써놓은 거고. 자, 그래서 역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질병을 연구를 해요. 질병 연구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아닌 것까지 연구를 합니다. 전염병이든 비전염병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전염병이라는 건 그 침 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병원체를 통해서 막 사람들 사이에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염병이 아닌 질병, 가령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질병 봅시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생활 습관이라든지 어떤 집단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패턴 같은 거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령 뭐 기름진 걸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적게 한다든지 그러면 집단의 발병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염이랑 관계없이 어쨌든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질병 역시 역학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염성이든 비전염성이든 전혀 관계가 없고 기본적으로 어떤 질병이 터졌다. 그러면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생 원인이 알려진 질병의 기원을 갖다가 규명을 하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을 조사하고 관리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어때요? 처음에 터졌을 때 이게 정체를 몰랐어요. 그쵸? 정체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백신도 나오고 이게 어떻게 퍼지는지 알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것도 역학의 연구 범위고 질병의 자연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가령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2주 동안 잠복하다가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고 나가든지 그냥 나가든지 어쨌든 회복이 되든지 그런 식으로 질병의 자연사, 그런 걸 질병의 자연사라 그래요. 처음에 몸에 감염돼서 들어와서부터 나갈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질병 예방 프로그램 계획하고 감시하죠. 그쵸?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뭐해요? 코로나를 어떻게 방지할 건지 어떻게 감시할 건지 이런 것들 다 한단 말이에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평가 및 질병관리 프로그램의 결정을 위한 경제적인 손익을 분석을 한다. 그쵸? 이런 것까지 코로나로 인해 추산되는 피해가 몇 조에 이른다. 이런 것까지 다 역학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질병의 자연사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한번 뭐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들어오자마자 병을 일으키나요? 들어오자마자 사람을 죽이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들어와서 잠복기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2주 격리하죠. 왜? 그 잠복기가 최대 2주기 때문에 2주 후에는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들어와서 잠복기가 이제 있고 잠복기가 있고 나서는 질병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조기 질환기라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어떤 증상 같은 걸 보이겠죠. 뭐 기침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병이 발현이 돼서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든 사망이 되든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병원균이 내 면역력을 이기고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은 내 면역력이 병원균을 이기고 내가 살든지, 그죠? 결국 면역력이랑 병원균의 싸움인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사망할 확률이 높은 거죠. 왜? 내 면역력이 병원균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워낙 좋으니까 질병이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증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쵸? 어쨌든 그렇게 회복이 되든지 사망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균이 내가 숙주가 되는 거죠. 숙주에 들어와서 살아가다가 죽든지 살든지 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질병의 자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역학의 영역은 보시면은 이제 어떤 그런 뭐 중국에서 처음에 이제 이게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됐죠. 지금 이게 실제로 어디서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알려진 거에 대해서는 우한에서 이제 처음 발생이 됐는데 어느 질병이 발생했는지 어떤 집단에서 발생했는지 언제 발생했는지도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이게 계절에 따라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가령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번 떼거지로 다 모였다. 그 다음에 다 걸려서 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병이 공기를 통해서든 뭐든 전파가 됐다는 거죠. 그쵸? 그럼 궁극적으로는 뭐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치료하고 예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역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학은 뭐 의학의 한 분야이지만 의학, 수의학 쪽의 한 분야이지만 그 학문적인 기초가 사회학, 인구학, 통계학 등 여러 학문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 역학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통계가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확진자 수 예측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게 결국은 통계, 인구학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쵸?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리두기 같은 것도 어때요? 사회학, 인구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통계학까지 이제 저기 하는 학문들이 결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질병 발생에 있어서 그냥 병원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요인, 물리학적인 요인, 화학적, 사회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어때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죠. 가령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는 걸 왜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느냐. 처음에 이제 마스크 쓰자고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마스크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 구성원 사이의 어떤 인식 같은 것 때문에 질병 발생이 퍼졌던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사회적 환경 굉장히 다양한 영향들을 미치고 기본적으로 기후도 영향을 미치죠. 이제 겨울 오면은 바이러스가 더 판을 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영향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역학은 그러면 이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게 쉽지 않은 학문이다. 그래서 역학의 영역을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동물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병리학, 임상학, 통계학, 경제학.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이런 질병이 퍼지고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다 프로그램 같은 걸로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역학을 이제 사용을 할 때 동물 질병 집단에서 어떤 질병, 전염병이든 비전염병이든 그 다음에 원인체 규명하고 이게 계속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방역 프로그램 수립하고 질병 감시하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다음 동물 집단의 건강과 생산 증진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뭐 동물을 갖다가 진료할 때 진료 방향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의학 쪽이랑 다른 의학 쪽이랑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역학의 사용.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역학, 임상학, 병리학 사이의 상관관계 뭐 이렇게 해서 논문이 이제 나온 걸 제가 하나 땄는데 이건 텍스트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임상이라고 하면 내과, 외과 이런 거는 이환계체라는 거는 이환이라는 건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역학은 뭐라고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병리학은 뭐냐면 부검하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폐사한 개체, 죽은 개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실행 위치는 어때요? 임상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만 역학은 어때요? 코로나 퍼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병원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서 다 확인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쵸? 이건 이제 동물 쪽이니까 농장이라든지 사육장 같은 데서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임상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할 때 이게 질병이 뭐냐 딱 그것만 이제 따지는 거죠. 뭐 폐렴이다, 뭐 후두염이다 이런 식으로 따지겠지만 역학은 그 질병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빈도라든지 발생하는 패턴이라든지 어떻게 전염되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의무는 어떻게? 이거는 임상학은
원인이 뭐지? 처치는 어떻게 하지? 그쵸?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게 목적이지만 역학 같은 경우는 물어볼 게 더 많죠. 집단 발병이 어떻게 됐는지, 숙주의 어떤 특성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애들이 걸리냐, 노인이 걸리냐, 아니면 여성이 더 많이 걸리냐, 남성이 더 많이 걸리느냐, 이런 것들 어떻게 발병하고 어떻게 처치하고, 결국은 일단은 그냥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쵸? 왜냐하면은 집단이 발병을 했을 때는 어때요?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손 씻어라, 마스크 써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그런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역학에 대해서 알려면 질병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질병이라는 것은 임의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지만 주로 숙주, 병원체, 환경의 세 가지 주된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 요거는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질병 발생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코로나를 우리가 예로 또 들어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애는 뭐예요? 얘는 원인체예요. 그죠? 그러면 원인체 혼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원인체가 사람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루트로 들어올까요? 뭐 누가 나한테 침을 튀겼을 수도 있고, 그쵸? 나랑 내가 걸린 사람이랑 밥을 먹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내가 뭐 어디 뭐 콘서트장 같은데 막 가서 이렇게 막 갔는데 사람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비말이라 그러죠. 비말핵 이런 것들이 이제 둥둥 떠다니면서 공기 전염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숙주, 내가 숙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이니까 숙주는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집단이죠. 수십만, 수천만의 어떤 사람 자체가 다 숙주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굉장히 중요한 발생 요소. 그 다음 환경 요건이 있죠. 환경 요건이라는 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코로나로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 그 다음에 온도, 그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환경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환경 요인이 만약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위기고 안 만나는 분위기고 서로 접촉을 안 하는 분위기다. 그러면 잘 안 퍼지겠죠. 그렇죠? 질병 발생에 한 축이 그런 식으로 이제 무너지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마스크는 아무도 안 쓰고 맨날 같이 밥 먹고 이런 분위기다. 그럼 어때요? 환경 요건에 의해서 질병 발생이 폭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 하나만 컨트롤이 돼도 질병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백신을 갖다가 난다. 그거는 원인체를 갖다 컨트롤하는 거죠. 숙주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질병 발생의 삼각형이라 그래요. 뒤에 나오는데 다시 삼각형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원인체는 자 제가 아까 코로나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죠. 원인체 종류는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세균, 곰팡이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요새 델타 변이라고 있죠. 그죠? 델타 변이의 특징이 뭐예요? 백신을 맞아도 뚫고 들어가는 게 델타 변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바이러스 같은 애들도 시간이 지나면 변종이 생기고 병원성이 세지고 저항성이 세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안 걸렸는데 원인체가 세지면서 백신까지 뚫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럼 질병 발생이 생기는 거죠. 원래 안 생기는 거였는데. 그래서 원인체 종류도 중요하지만 원인체의 어떤 특이성, 숙주 특이성 같은 것들도 중요하다. 자, 숙주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걸리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뭐죠? 면역력이 중요하죠. 그죠?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있죠. 그죠? 맨날 운동도 하고 나이도 젊고 밥도 잘 먹고 해서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버티니까 질병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얘랑 얘가 난리를 쳐도 숙주가 튼튼하니까 질병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죠? 코로나의 사망률이 높은 그 나이대가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이는 많고 그죠? 면역력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숙주가 약하니까 질병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젊은 사람인데도
또 어떤 뭐 코로나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질병은 남자는 많이 걸리고 여자는 많이 안 걸리고, 또 어떤 질병 같은 경우는 여자만 많이 걸리고 남자는 안 걸리고, 그쵸? 가령 뭐 어떤 성별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글쎄요, 뭐 종양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면 어때요? 그쵸? 가령 뭐 유방암 같은 거, 그런 거는 남자는 생길 수는 있지만 거의 안 생기죠. 여자에서 주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숙주 집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쵸? 뭐 반대로 뭐 전립선암이다. 이거는 여자들은 전립선암 안 걸리니까 남자들만 걸리는 거죠. 그쵸? 어떤 성에 의해서도 이게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처럼 나이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면역, 자연 면역이나 수동 면역,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면역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백신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본인의 면역력, 자연적으로 나오는 면역력도 있지만 나중에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백신 같은 거에 의해서 숙주가 저항성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환경 요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가 아니고, 자,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 찌찌가무시 배웠죠? 그 질병 배웠죠? 댕기열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웨스트 나일러 배웠죠? 이런 거 다 뭐가 옮겨요? 모기나 진드기 같은 매개동물들이 옮기는 거예요. 그죠? 매개동물들, 뭐 파리, 곤충, 벌레, 그쵸? 이런 애들이 옮기게 되는데, 여름철, 가을철이라서 이런 애들이 판친다. 그러면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숙주 요인, 원인체 요인, 환경 요인, 요 세 가지가 적절하게 삼각형을 이루면서 질병의 발생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숙주의 요인이 약해서 확 생길 수도 있고, 원인체의 요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성이 강해지고 변종이 생기면서 원인체가 강해지면서 확 생길 수도 있고, 이번에 환경이 아주 조건이 좋아지면서, 그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모기가 막 움직여요. 그런 식으로 되면서 질병이 더 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파악을 할 때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반복되는 관찰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처음에 코로나가 막 생겼을 때 사람들이 막 기침을 하고 폐렴에 걸렸다.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계속 생기니까 이거는 뭔가 질병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옛날 같은 때에는 자꾸 며칠 지나서 냄새나는 우유를 먹었더니 설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세균에 의해서 우유가 이제 오염이 된 거죠. 그때는 원인이 뭔지 몰랐지만 반복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보니까 상한 우유가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역학이라는 거는 일단 원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아, 이게 우유 안에 있는 세균이 그렇다. 아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다. 어떤 식으로든 원인이 규명이 되면은 예방적인 수단을 발전시키고 실행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유는 냉장 보관을 꼭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난 건 안 먹고, 그죠? 코로나 같은 경우는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은 어때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열 항상 재면서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반복되는 증상이나 반복되는 어떤 인구 집단에서 질병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게 원인이 뭔지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질병의 원인을 이제 찾는 거는, 보면 이제 코흐의 가설이라는 게 제일 유명해요. 그럼 뭐냐면은 1877년이니까 엄청 오래전에 이제 코흐라는 사람이 만든 가설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우리가 우유가 상했으면은 이걸 먹고 설사한다는 걸 알아요. 원인이 뭐죠? 우유 안에 있는 세균이 우유 안에서 막 증식했기 때문에 설사를 일으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우유에 뭐가 있지? 옛날엔 세균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우유를 먹고 그렇게 설사를 해도 원인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어떤 미생물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생기고 현미경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질병이라는 게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걸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의 가설은 이 4개를 갖다 코의 가설이라고 하고 4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 질병을 가진 환축은 모두로부터 동일한 세균이 분리되어야 한다. 자, 우유를 먹고 설사를 막 한다. 이 사람들이 뭐 10명, 20명이 다 그런다. 그러면은 설사를 하니까 이 변에서 내가 세균을 키워보니까 다 똑같은 세균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설사를 일으키는 세균이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세균이 분리돼줘야 돼요. 세균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균이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세균이 나왔다. 그러면은 원인이 그 세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균을 키우니까 또 자라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세균을 키운 걸 갖다가 이번에는 감수성이 있는 동물이란 건 뭐냐면, 감수성이 있다는 거는 이건 좀 알아두세요. 감수성이 뭐예요?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네, 이런 얘기는 좀 약간 되게 뭐 감동도 잘하고 좀 감성적인 사람, 이런 감수성이 있다고 그러죠. 병에서는 감수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감수성이 있다 그래요. 질병에 안 걸리면 저항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수성이랑 저항성은 반대말이에요. 감수성 있는 동물은 그 질병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다 그러면 이 질병을 걸린다는 거예요. 이 질병에 노출이 되면은 걸린다. 이게 질병에 감수성이 있다는 거고, 저항성이 있다는 거는 이 질병이 노출이 돼도 저항성이 있어서 안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에 감수성이 있다 그러면은 코로나 걸린 사람이랑 접촉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 사람은 걸린다는 거예요. 저항성이 있다는 거는 코로나 걸린 사람과 접촉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쨌든 감수성이 있는 동물에게, 다시 말해서 그 해당 질병에 걸릴 수 있는 동물에게 우리가 이제 자라난 세균을 갖다가 접종하니까 똑같이 우유 먹고 설사한 거랑 똑같은 설사를 한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요? 세 번째 가설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설사를 하니까 거기서 똥에서 우리가 세균을 분리하니까 똑같은 세균이 분리가 됐다. 그러면은 이 질병을 일으키는, 지금 우유 먹고 설사하는 거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이 세균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코로나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침에서 아니면 피에서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이 생긴 게 다 나온 거예요. 이제 분리가 됐어요. 얘를 키우니까 막 자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감수성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갖다가 접종을 했더니 다 코로나에 걸려갖고 기침하고 열이 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새로 걸린 사람들의 침에서도 다시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은 가설이 증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와서 다시 몸에 들어가니까 질병 일으키고 또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접종한 이게, 그죠? 입에 뭐 억지로 넣었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접종을 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그 질병의 원인이다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으면은 코우의 가설을 통해서 원인은 바로 이 세균이다, 이 바이러스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설을 이제 복잡하게 세우는 이유는 어떤 질병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원인이 그 세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긴가민가 하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접종을 했을 때 똑같은 질병을 일으키면 이게 원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가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코우의 가설이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로버트 코우는 이 가설을 탄저와 결핵의 변,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쥐가 질병에 걸려서 피를 뽑아서 보니까 이 세균이 하나 자란 거예요. 이렇게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균이 분리가 돼서 배양을 해서 다른 쥐한테 넣으니까 똑같은 질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쥐의 피를 갖다가 다시 뽑아서 보니까 똑같은 게 자랐고, 얘랑 지금 똑같은 게 자랐죠. 보니까 현미경에서 완전 똑같은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질병의 원인,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